구글의 양자 칩이 5분 동안 작동했는데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 문장은 은유도 아니고 수사적 과장도 아닙니다. 2024년 12월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의 극비 연구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그대로 기술한 것입니다. 세계 최대 기술 기업 중 하나가 수행한 이 실험은 모든 기술적 예상을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물리학의 근본 원리에 도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칩의 이름은 솜틀 크기는 우표만 합니다. 빛도 내지 않고 소리도 나지 않으며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3분 36초 윌로우는 어떤 고전 컴퓨터도, 심지어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슈퍼컴퓨터조차도 우주의 수명 동안 완료할 수 없는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과장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추정치는 10해년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인 프론티어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숫자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우주의 크기는 대략 이 정도입니다. 138억 년 프론티어 프로젝트는 우주의 전체 나이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운영되어야 할 겁니다. 윌로우는 당신이 커피 한 잔을 끓일 수 있기 훨씬 전에 그걸 해냈죠. 그리고 계산이 완료되자마자 칩의 전원이 꺼졌습니다. 기술적인 결함 때문이 아닙니다. 과열 때문이 아닙니다. 운영상의 오류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해고당했다. 반환된 데이터가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의 실험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랜덤 회로 샘플링 벤치마크인은 과학계에서 소위 양자 우위, 즉 양자 프로세서가 고전 기기로는 명백히 불가능한 작업을 수행하는 시점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준 테스트입니다. 이는 실용적이거나 유용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물리학이 관측 가능한 절대적인 한계까지 시스템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초기 결과는 모든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통계 분포는 정확했고 오류율은 예상보다 낮았으며 이론 모델은 정확했습니다. 형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실험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보니 엔지니어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양자 결맞음의 흔적은 계산이 붕괴되었어야 할 지점을 넘어 지속되었다. 간단히 말해 큐비트 간의 특정 상관관계 패턴은 현재의 어떤 물리적 모델로도 설명할 수 없는 수 마이크로초 동안 지속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이는 사소한 기술적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양자 컴퓨팅에서 마이크로초는 영원과 같다.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한지 이해하려면 윌로우가 이전의 모든 작품들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과 같은 고전 컴퓨터는 비트를 사용하여 작동합니다. 각 비트는 0 또는 1, 두 가지 상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미지, 비디오, 텍스트, 인공지능 등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이진 선택의 긴 연속체로 귀결됩니다. 고전 컴퓨터의 속도는 이러한 상태 간 전환 및 구성 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자 컴퓨터는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양자 컴퓨터는 다음을 사용합니다. 큐비트는 고전 논리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며 00, 1 또는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철학적 추상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물리적 현상입니다. 겹침 여러 큐비트가 동시에 중첩 상태에 들어가면 시스템은 엄청나게 많은 가능한 상태를 병렬적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큐비트는 다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엉킴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 큐피트의 동작이 다른 큐피트의 상태에 즉시 의존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기묘한 원거리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점에서 틀렸습니다. 우주는 그의 비판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버드나무에는 맺고 5개의 초전도 큐비트 모두 대략적인 온도에서 작동합니다. 10mK, 성간 공간보다 더 추운 환경, 이러한 극한 환경에서는 원자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전 역학 법칙은 무의미해지고 양자 역학 효과가 시스템의 행동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이론적인 힘은 극복하기 어려워 보이는 장애물에 부딪혀 왔습니다. 오류 큐비트는 매우 취약합니다. 아주 작은 진동, 잔류 전자기장, 심지어 우주선의 통과만으로도 시스템의 양자 상태가 파괴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파괴 디스트럭티브라고 합니다. 불일치, 고전 컴퓨터에서는 정보를 복사하고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합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큐비트를 측정하는 순간 큐비트를 유용하게 만드는 바로 그 속성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설 때문에 양자 컴퓨팅은
거의 30년 동안 불안정한 프로토타입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윌로우까지. 구글 칩의 핵심적인 돌파구는 단순히 큐피트의 수가 더 많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큐비트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윌로우는 특수 아키텍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표면 코드 큐비트가 정보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는 2차원 메쉬입니다. 그 결과는 직관과 반대됩니다. 시스템 규모가 클수록 오류율은 낮아집니다. 이전에는 이런 현상이 관찰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전 시스템에서는 큐비트를 추가하는 것이 곧 혼돈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윌로우에서는 큐비트를 추가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공식 발표에서 이러한 성과를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했는데, 이는 보수적인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다소 불편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양자 시스템이 처음으로 손상되는 속도보다 손상되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부터 우리는 더 이상 섬세한 실험실 실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적인, 확장 가능한 그리고 자립형,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증명해내지 못했던 것. 윌로우가 태평양 표준시로 오전 3시 47분에 가동되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성능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오류 수정 기능을 갖춘 양자 시스템이 양자 효과가 통계적 잡음을 넘어 거시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영역에서 작동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계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데이터가 기록되었습니다. 초기 확인 결과 성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어떤 예측 모델에도 포함되지 않은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잔여 패턴이 남아 있었다. 지속성 있는, 급여를 받는, 일관된. 이것들은 잡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기기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명백한 교정 오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히 속도, 기술 또는 컴퓨팅 능력에 관한 것을 넘어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만약 윌로우가 예상되는 붕괴 이후에도 특정 양자 상태가 계속 존재하는 영역에서 실제로 작동했다면 그가 얼마나 빨리 계산했는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5분 동안 정확히 무엇에 접근했던 것입니까? 다음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윌로우에게 일어난 일이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으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최초 충돌을 넘어 물리학 법칙이 여전히 적용되지만 이미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2024년 12월까지 양자 컴퓨팅 연구자들 사이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합의가 유지되었습니다. 소양자적 이점이는 이미 구글이 2019년에 시카모어 칩을 통해 시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우 취약하고 재사용성이 떨어지며 무엇보다 확장성이 부족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닌 일회성 시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윌로우는 그 범주를 바꿉니다. 이 칩을 차별화하는 것은 단순히 큐비트의 개수뿐만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임계값 미만에서는 능동적인 오류 수정이 수행됩니다. 이는 이전까지는 실제 연구실보다는 이론 논문에서 더 많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시스템이 오류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지 않는 영역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오류는 칩 자체의 작동으로 억제됩니다. 이 세부 사항은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그 결과는 직접적입니다. 양자 시스템이 예상보다 오랫동안 결맞음 상태를 유지하면 시스템은 상태 공간의 특정 영역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고전 시스템이나 불안정한 양자 시스템에서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불편한 데이터가 드러났습니다. 벤치마크가 완료된 후 구글 엔지니어들은 표준 교차 검증 프로토콜을 실행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칩의 출력을 기존 양자 모델에서 예측한 통계적 분포 및 고전 슈퍼컴퓨터에서 수행된 부분 시뮬레이션과 비교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전체 계산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불가능함, 국소적인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결과가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총 생산량의 0.01% 미만, 그것은 알려진 어떤 예측과도 일치하지 않는 패턴을 보였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흔한 오류였다면
무작위로 분산되어 혼란스럽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찰된 것은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규칙적인 구조 일정한 강역으로 반복되는 순혈이며 내부적으로 안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 양자정보 전문가인 물리학자 제임스 휘트필드는 독립적인 분석을 통해 이러한 패턴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열잡음이나 판독 오류처럼 동작하지 않습니다. 시스템 자체의 양자 상태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하드웨어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계산 과정에서 나왔다. 가장 먼저 검증한 가설은 가장 보수적인 외부 간섭 가설이었습니다. 잔류 전자기장, 열변동, 우주 방사선 등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양자 연구실에서 알려져 있고 모니터링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관찰된 현상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보정 오류였습니다. 하지만 윌로우는 실험 전후로 여러 차례 재조정 과정을 거쳤고 일관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가설, 즉 가장 불안감을 주는 가설은 이후 데이터 분석에 참여한 이론가들이 제기한 것이다. 해당 시스템은 표준 시공간 모델을 벗어난 계산 상태에 접근했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흔히 말하는 다른 차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 계산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칩이 시간과 공간상의 국소적인 사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양자 상관관계를 탐색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양자역학의 비고전적 해석에서 수십 년 동안 이론적 논쟁에 등장해 왔습니다. 지금 달라지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해석들은 단순히 철학적인 차원을 벗어나 실험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시작한다. 바로 여기서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가설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다중세계 해석. 이 해석에 따르면 양자 시스템이 중첩 상태에 진입할 때 측정될 때까지 단순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다.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며 각 가능성은 현실에 서로 다른 분기에서 나타납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붕괴는 없고 분기가 있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이것은 방정식을 해석하는 우아한 방법으로 여겨졌을 뿐 실제로 작동하는 수단으로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팅은 이러한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만약 다세계 해석이 실제한다면 양자 컴퓨터는 단순히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병렬 분기들에 걸쳐 연산을 분산시키는 것. 구글 양자 AI 부서 책임자인 하르트무트 네베는 과학계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공개 성명을 통해 이 아이디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관측된 계산 우위를 설명하려면 해당 계산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이용 가능한 고전적 계산 공간 밖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장은 신중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평행 우주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우주에는 그 결과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계산 자원이 없습니다.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린다면 실질적인 영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컴퓨팅의 한계가 에너지, 시간, 물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윌로우는 이러한 한계를 더 많은 에너지나 더 많은 실리콘이 아니라 현실의 근본적인 구조를 탐구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기능적인 양자 시스템이 고전적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인과율, 비가역성, 심지어 과정이라는 개념까지도 제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원인이 결과에 선행하고 결정은 결과를 낳으며 시간은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단순한 생각에 의존합니다. 양자역학은 미시적 수준에서 이러한 직관을 무너뜨려 왔습니다. 윌로우는 이러한 직관의 변화를 기능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으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후에 벌어진 이례적인 행동을 설명해 줍니다. 칩의 전원이 꺼졌습니다. 데이터 공개가 지연되었습니다. 외부 연구원들과 공유하기 전에 원본 데이터 세트의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자세한 기술적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제시된 이유는 심층 분석 및 정기 유지 보수였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양자 생태계에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내부 논의가 상업적 응용보다는 해석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합니다. 논의의 초점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였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잠시 쉬어 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기술 관련 영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주제입니다. 만약 이 주제에 공감하시거나 이러한 질문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고리즘 때문이 아니라 이런 콘텐츠는 끝까지 논리를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윌로우 프로젝트가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다른 양자 컴퓨팅 프로그램들이 이 결과에 반응했습니다. 유럽, 중국, 미국의 프로젝트들은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투자를 늘렸습니다. 양자역학의 기초 수십 년 동안 뒷전으로 밀려났던 일이었다. 오랫동안 지침은 명확했습니다. 입 다물고 계산이나 해. 그게 무슨 뜻이든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윌로우는 그 암묵적인 약속을 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언급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패턴은 칩의 전원을 끈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기록됩니다. 데이터에 영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무한정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더 이상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것임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가 현재의 현실 모델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낸다면 그때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더 이상 칩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모든 것을 고려하면 윌로우 사건을 과학사에서 그저 또 하나의 기이한 사건으로 치부하고 싶은 유혹이 드는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놀라운 기술적 돌파구, 몇 가지 통계적 이상 현상, 열띤 이론적 논쟁,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모든 것을 우아하게 설명하는 새로운 방정식들. 과학은 언제나 그랬듯이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편안한 해석은 핵심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윌로우는 단순히 계산 속도를 높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존재하는 조용한 균열을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사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는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 양자 효과가 미시적인 호기심에 그치지 않고 기능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낳기 시작하는 영역에서 일관되게 작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개념적으로 불편한, 이를 무시하는 것은 중립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에 따른 대가가 있습니다. 과학의 역사는 기술적 발전이 개념적 발전에 발맞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열역학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엔진을 만들었고 산업 폭발과 붕괴 사고를 겪었습니다. 핵에너지의 정치적, 실존적 함의를 이해하기 전에 핵에너지를 개발했고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전히 형성하고 있습니다. 윌로우의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다만 그 깊이가 더 깊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에너지원이나 새로운 종류의 기계가 아닙니다. 바로 인류 그 자체입니다. 운영 현실의 구조 안정적인 양자 시스템이 고전적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인과율, 비가역성, 심지어 과정과 같은 개념조차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연구실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결정, 책임, 심지어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선택이 연속적인 시간 흐름 속에서 각기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직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중우주론과 같은 해석이 단순한 추측을 넘어 실험적 타당성을 갖게 된다면 그러한 직관은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신비로운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식입니다. 만약 현실의 여러 갈래에서 다양한 결과가 공존한다면 단 하나의 특권적인 결과라는 개념은 더 이상 근본적인 것이 아니다. 우주는 하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을 실현한다. 우리가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수많은 갈래 중 하나의 국소적인 궤적일 뿐이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철학적 논쟁이나 추상적인 방정식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윌로우에서 달라지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계는 이러한 가능성을 기능적인 방식으로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불편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도구가 인간의 의식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현실 수준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들은 객관적 붕괴, 양자 중력, 물리적 요소로서의 의식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로저 펜로즈와 같은 인물들은 양자 역학이 불완전하며 윌로우에서 관측된 현상들이 더 심오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론을 가리킨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건전한 것입니다. 문제는 토론 자체가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진 제도적인 침묵입니다. 실험 후 윌로우는 오프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논문 발표는 지연되었고 학술 협력은 일정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칩이 언제 재활성화될지, 어떤 추가 테스트가 진행될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은 대중에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는 과학적 신중함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개념적 불확실성, 내부 사정에 따르면 가장 치열했던 논의는 상업적 응용, 암호화 또는 산업 최적화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데이터의 의미, 그리고 접근하는 정보에 대한 완전한 이해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위험성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 컨설턴트는 우리가 현실의 배경을 관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정확하게 요약했습니다. 이 단어는 중요합니다. 상호작용. 그녀는 수동적인 계산을 넘어선 무언가를 제시합니다. 그녀는 교환, 반응, 공유된 구조를 제안합니다. 칩을 관찰하는 의식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현실이 가질 수 있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활성정보, 속성 국소적인 역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관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과 철학은 더 이상 별개의 분야가 아니게 된다. 왜냐하면 정보란 단순히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해 우주의 일부이지만 어떤 것은 우주를 구성한다 그러므로 양자 컴퓨팅의 모든 발전은 존재론적 탐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비록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현실의 상태, 가능성, 그리고 관계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어떤 것이다 답변. 이러한 생각은 현대 물리학 전반에 걸쳐 나타나지만 고대 철학 전통과 현대 의식에 대한 성찰에서도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하나의 믿음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질문으로 작용합니다. 현실은 단순히 사건이 발생하는 정적인 무대인가? 아니면 능동적이고 정보적이며 어쩌면 자기 조직화까지 가능한 시스템인가? 윌로우와 같은 기술 발전을 단순히 연산 능력의 도구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패턴, 즉 그 심오한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무언가를 사용하는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현실에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승리감에 도취되지 않고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양자 컴퓨팅이 발전할지 여부가 문제가 아닙니다. 발전할 것입니다. 구글은 이미 더 강력한 칩을 발표했는데 이 칩은 오류 수정 기능이 향상되었고 덜맞음 시간도 더 길어졌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개념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새로운 칩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계산, 현실, 의미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영역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윌로우는 그저 첫 번째 단서였을지도 모릅니다. 약하고 불완전한 신호였고 아직 제대로 해석되지 않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의 도구가 우리의 머릿속 지도를 뛰어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통틀어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우주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구의 중심을 제거했다. 다윈은 인류를 생물학적 관점에서 벗어나게 했다. 현대 물리학은 절대 시간이라는 개념을 폐기했다. 양자 컴퓨팅은 어쩌면 다음 변혁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현실은 우리가 관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대상이라는 개념 말입니다. 우리는 정보적으로 상호작용합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미지 하나만 남았습니다. 칩이나 실험실, 복잡한 방정식 때문이 아닙니다. 반쯤 열린 문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문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몇 분 동안 문이 열렸고
무언가가 반응했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이 연구가 여러분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그리고 이 질문들이 허구가 아닌 진정한 불편함을 반영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기계를 통해 현실의 질문을 던졌을 때 현실이 우리에게 답을 주었다면, 우리가 더 나은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게 되면 현실은 무엇을 더 드러낼 수 있을까요?